뭐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인수한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파운드리를 어디에 맡겼냐면 삼성전자 맡겼어요.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의미 있는 생산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물론 여기서 인수는 회사 자체를 인수는 한 건 아니고 라이센스만 인수했고 결국은 인력만 빼간 거예요. 물론 왜냐하면 칩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뭔가 뭐 흔히 말하는 장비라든지 부지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만 빼가면 뭐 거의 다 그 지적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라이센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인력을 다 가져갔고 그러면 여기서 인수한 인력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내에서 추론칩 팀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번에 이 인수한 그룹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한때는 아니죠.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이슈가 됐던 구글의 TPU를 만든 팀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론칩에서 가장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구글의 TPU인데 그러면 그 구글의 TPU를 만들었던 팀이 엔비디아에 와서 또 다른 추론칩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꽤 생산이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꽤 반응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원래 그룹은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향후 생산하는 이 추론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치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많은 분들이 AI 칩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AI 칩은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GPU랑 그러면 뭐 우리가 이야기한 거 있는 방금 이야기했던 TPU 같은 이런 NPU 이 칩은 뭐가 차이가 나냐라는 건데요.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설명을 좀 들으셔서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퍼라든지 블랙웰이라고 하고 있는 그 GPU는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AI가 이해 학습하는 데 쓰이는 칩이에요. 근데 이거는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여기에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AI 과잉 투자가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런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추론칩이 활용이 가능해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TPU라든지 이런 NPU 같은 추론칩은 많은 분들이 보면 이 장점은 보면 가볍고 빠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 이걸로 AI를 돌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칩이라는 건 학습칩의 베이스가 된 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공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산수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덧셈 뺄셈만 공부를 했는데 방정식을 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량이 많을 때 그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게 추론칩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칩 시장 역시도 꺾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 되면 최종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AI가 학습이 마무리된 상태라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추론칩이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추론칩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추론칩 관련, NPU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참으로 다행인 게 우리나라 이 소부장 주요 기업들이 이 NPU 관련 쪽에서도 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들도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설명을 많이 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추론칩과 학습칩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그룹의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번 인수에서 국내 소부장 중에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SRAM과 DRAM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RAM이 뭐냐? 이거 너무 많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DRAM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B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DDR5, 뭐 LPDDR 이거 전부 다 DRAM이고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 그 AI 칩을 만들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건 대부분 DRAM이에요. 그런데 SRAM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속도는 빠른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흔히 부족해요. 그리고 DRAM 대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사용이 별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록이 다른 게 아니라 DRAM을 사용한 게 아니라 AI 추론칩을 만들 때 SRAM을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HBM이 원래 대부분은 많이 쓰거든요. 이게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S램이 비싸긴 한데 HBM 달 것 같으면 이거 HBM보다는 싼데? 근데 전기도 덜 먹네? 그럴 것 같으면 S램을 차라리 원래 같으면 한 2개 달 거? 한 10개 달아버리자. 10개 달아도 중요한 건 HBM 대비해서 속도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가격도 그것보다 오히려 더 싸다라고 해서 그러기 어쨌든 했던 방식 자체가 S램 방식이에요. 이게 어떤 NPU 칩에도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룹의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와서 만약에 추론칩을 만들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AI 그 추론칩과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는 램은 S램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S램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S램 관련주가 제주반도체거든요.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관련 그룹 관련 인수해서 초반에는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흐름이 강한 건 제주 반도체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런 핵심적인 이유를 알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걸 저희가 계속 제가 방송에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꼭 우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S램과 관련된 부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S램 관련인데 그러면 제주반도체가 그럼 삼성전자에 S램을 납품하냐?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왜 이거 제주반도체가 오늘 많이 가냐?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추론칩을 만들 때 S램을 활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많이 따라갈까요? 우리 화영 MC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엔비디아가 뭔가를 이런 방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면 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가장 엔비디아를 따라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 말고 네. 우리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유명한 딥시크. 딥시크? 네, 중국. 네, 중국 AI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네. 중국이 미국과 AI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추론칩을 바탕으로 AI를 학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들도 좀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중국 쪽에 S램 매출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주 반도체의 엑스포저가 가장 넓은 시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에요. 그럼 중국 쪽에서 S램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건 제주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 반도체 관련 부분을 언급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많이 보세요. 네. 물론 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모든 재료들은 파운드리 쪽이에요. 파운드리 수혜줍니다. 파운드리 수혜가 되는 이슈다라는 거고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 파운드리는 적자였어요. 그리고 뭐 변변한 매출도 내지 못했고 가동률도 없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주식에서 가장 상승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턴어라운드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재료인데 물론 뭐 삼성전자 전체적인 매출을 턴어라운드는 아니지만 삼성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운드리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이 표를 보면 글로벌 2025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인데요. 지금 TSMC가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인데 한 7.1% 정도 될 거예요. 요 부분에서 저는 한번 궁금한 게 우리 이화영 MC 같은 경우는 요 표를 보고 좀 느끼시는 게 어떠세요? 이 표를 보고 느끼는 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TSMC가 네, 많으니까 너무. 상대가 되지 않겠다라고 느껴지시는지 네. 아니면 와 우리가 7.1%밖에 없어? 그럼 앞으로 더 먹을 게 더 많이 있네? 라고 생각되시는지. 저는 네. TSMC가 약 70%라고 해서 약간 기가 죽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현재 우리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낮거든요. 낮은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TSMC부터 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삼성 쪽에 파운드리에 공급을 맡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비중은 점유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TSMC가 이 점유율을 안 뺏기려고 막 저가 수주하면 어떡할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TSMC가 상황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TSMC는 병목 현상이에요. 너무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건 좀 쳐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좀 낮아지더라도 흔히 말하는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건 밀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걸 삼성전자가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시기가 내년 한 하반기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내년 하반기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매매를 하면 이미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너무 올랐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이걸 이제 선취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먼저 우리가 매매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특히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있을 노드별 이제 이 로드맵 관련 부분인데요. 뭐 요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관련 종목들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TES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삼성전자 패키징 관련 부분, 특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칩의 생산이 많이 됐을 때 비메모리 칩 관련 검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 관련 종목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회사가 잘 안 갔습니다. 지금 주가를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주가를 길게 놓고 보면 나머지 대부분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관련 소부장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 좀 바닥이에요. 왜 안 갔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없었으니까. 일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내년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턴 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말은 물량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고, 생산이 많아진다는 건, 칩 생산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검사할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고, 검사할 물량이 많아진다는 건 프로브 카드 같은 요런 이 검사 관련의 필수적인 요런 장비, 부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TS 같은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릴 때 긍정적으로 보는 차트, 60일선, 120일선 이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를 중요하게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60일선, 120일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1선, 5일선, 21선 같은 경우는 단거리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도 가는 거, 조금 멀리 가면 우리나라 대만, 뭐 네. 약간 동남아 정도의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60일선과 120일선은 유럽 노선, 그 다음에 이제 미주 노선처럼 좀 장거리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장거리 노선이 이제 뜰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흐름이 우상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요 기업에 대한 또 QR코드 입장 방법은 잠시 후에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연결해서 이어가 봅니다. 엔터즈 이야기 좀 들어보고자 해요. 좀 하반기 마무리 들어와서 힘을 잘 못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알령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있죠.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BTS 또 완전체 복귀라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긍정적인 전망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엔터즈 좀 미리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 네, 뭐 제가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나이를 보면 또 영포티라고 할 나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의외로 아저씨긴 하지만 제가 또 엔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 네. 그래서 특히 엔터주에 대해서 또 특히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 타이밍을 많이 좀 잡았었던 상황인데, 사실상 올해는 좀 힘이 좀 별로 없었던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많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엔터가 힘을 받으려면 뭐 앨범을 많이 판매하고 뭐 K-팝 이런 거 많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한데, 핵심은 지금 현재 구조에서 우리나라 이 엔터사들이 가장 큰 흔히 말하는 이 수익 모델은 그 콘서트예요. 특히 월드 투어. 네. 월드 투어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월드 투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아이돌 그룹들이 약간 휴식기를 많이 거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TS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관련 문제가 있었지만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븐틴이라든지 그다음에 NCT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많은 이런 아이돌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은 월드 투어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대체적으로 메인 흔히 말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좀 쉬는 한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 투어 수익이 좀 많이 안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들의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올해 쉬었으니까 이제는 내년에는 열심히 또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글로벌 월드 투어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엔터를 할 때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K-팝이 많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콘서트 사업에서 미국이랑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했다면 지금은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예전처럼 말뿐인 게 아닌 게 계속 행동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년에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서 또 돈 콘서트라든지 이런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K-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종의 몇몇의 흔히 말하는 약간 그 매니아틱한 문화이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캐대언을 필두로 해서 이 K-팝이 라이트 팬덤 문화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대보편적인 흐름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아이돌 우리 K-팝을 수요할 수 있는 수요처가 넓어졌다라는 거죠. 확장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질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한한령이 이제 좀 확실하게 좀 풀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핵심은 뭐냐면 보시면 BTS 뉴진스를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가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이제 우리 어디 글로벌 멜론 차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티파이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제 이 월간 K-팝을 청취하는 수가 사람이 늘어나냐 요 부분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진스 그다음에 특히 이제 BTS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면 좀 왜곡이 될 수 있어요. BTS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 매니아틱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왜곡될 수 있어서 BTS랑 뉴진스를 제외하고도 그럼 진짜 인기가 있냐 K-팝이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건 캐대한 효과가 좀 더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좀 라이트 유저들이 라이트 팬덤들이 또 많이 또 유입됐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 스포티파이 그 순위 차트를 보시면 아시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뭔가 노래를 음반을 내면 음반 낼 때만 반짝 올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1, 2주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스포티파이를 보면 거기에 꾸준하게 우리나라 K-팝 관련 아이돌 노래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만큼 저변이 K-팝의 저변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투어 관련 이제 이 모객 전망인데 이게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건데 제가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쉬었어요. 아이돌들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엔터 관련 사들의 흐름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제가 우리 이화영 MC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화영 MC 혹시 남자 아이돌 중에 좀 네. 생각나는 아이돌 BTS 말고 생각나는 BTS 말고요? 네. 투어스. 투어스? 네.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자 아이돌이라고 하면 요즘에 네. BTS라고 하면 조금 나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렇다고 BTS가 안 간다, 안 인기가 떨어졌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최근에 우리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엄밀히 MZ도 아니에요. 젠지 세대라고 하죠. 10대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이제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엔하이픈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바투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넥도 뭐 이런 남자 아이돌 그룹들이 많아요. 아까 지금 우리 이하영 MC도 말씀하셨던 투어스 네. 이런 그 그룹들이 요즘에 굉장히 신성으로 뜨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원래 그런 이 아이돌이 먼저 데뷔를 하면 인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앨범 같은 경우가 한 2번 정도 앨범을 내고 한 3년 정도는 나와야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팬덤이 형성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월드 투어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성숙 단계에
지금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러면 우리가 BTS는 알 거고 BTS 다음으로 지금 티켓 파워가 높은 게 세븐틴이거든요. 세븐틴이랑 스트레이키즈가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했던 스트레이키즈를 제외하면 지금 방금 말했던 모든 남자 아이돌 그룹이 하이브 소속이에요.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전략을 쓰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뭐 뉴진스 사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멀티 레이블 전략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유명한 아이돌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면 어떤 그 월드 투어가 얼마나 잘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아이돌들이 이제 월드 투어를 합니다. 우와. 그럼 거기서 매출이 가장 많아질 수 있는 건 당연히 하이브일 콘서트?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븐틴이 또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NCT와 함께 세븐틴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팬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중국 시장이 열렸다라는 건 또 세븐틴의 또 수익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이브 관련 관심도 좀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엔터주 박사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엔터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말 주도주 발굴의 달인이죠. 저희 문서진 기장과 함께 키워드 한번 공부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산업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중장거리 전략으로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문서진 기장만의 종목 기내식입니다. 이 핵심 종목 기내식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여러분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요. 아래쪽 또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오늘 언급된 이 핵심 산업의 주도주와 또 비롯해서 투자 전략까지도 모두 한 번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내식 종목은 저희 문서진 기장이 직접 선별한 그 매수의 기회를 함께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안전한 항로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잠시 문서진 기장의 교육 내용 정리하고 금방 돌아옵니다.